지적 희열이 폭발하는 6시간. 정재승, 임정욱, 김지현, 송기령 등 최고의 강사진. 현대인경제연구소 사상 최고의 호평을 받은 특강. 7월 11일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버전업 앵콜 특강.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기 신청자에게는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와 중국 산업별 유망주 분석 보고서 등 3대 특전을 제공합니다. 7월 11일 버전업 앵콜 특강. 070-7584-2050 070-7584-2050.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도 어렵고 민생도 굉장히 피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 있고 대통령은 난을 일으키고 뭐 지금 여당은 흔들리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마치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지적이 많고요.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서 이 난파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좀 건져야 되는데 정의당 자체도 위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네 분 후보님이 정의당을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이 앞에 보면 종이가 있습니다. 지금 매직 하나랑 종이 한 장씩 각자 좀 집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집으셔가지고 종이를 반을 접으셔가지고요. 한쪽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거, 시급한 거 13말을 하나 생각나는 거 적어주시고요. 다른 한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갖춰야 될 거, 그 13말을 또 한쪽에 적어주시고 그렇게 단어 2개를 하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정의당을 생각하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독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와 해법,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해법이겠죠. 네. 다 적었어요? 보여주세요 저한테. 제일 먼저 심상정 후보가 예. 예. 그럼 노 대표님 됐어요. 예. 야, 역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수방, 담대한 현실주의. 좋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제가 해볼게요. 제일 먼저 써서 보여주신 분이 이제 심상정 후보신데요. 보여주세요, 저한테 다시. 한쪽에는 지금 박근혜라고 써져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심상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몸서리를. 네,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 언니 박근혜한테 맞서려면은 더 센 언니 심상정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다른 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후보님들끼리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말 돼요? 심상정 후보님이 더 센 언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대전 뉴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경로당 가서 매번 하시는 이야기가 말재주 없는 박근혜보다 우리 심상정 의원이 훨씬 낫다 이 얘기를. 노학래 후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대전에서 제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당을 혁신해서 심상정 의원을 3선 의원 만들어드리겠다. 우리 어머님한테 약속했거든요. 오늘 뭐 아예 대표 후보도 합의를 좀 해줘요. 새 얼굴끼리 다니라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제1야당이 너무 무능하고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러다가 보수 패권이 장기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의당 강한 정의당 만들어서 야권 혁신 주도해서 보수 패권 종식의 미랄이 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왜 심상정의 정의당의 구원 투수이며 아니 선발 투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발 투수가 선발 투수이며 또 어떻게 야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네, 이제 우리 국민들 지금 좀 속 답답해 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뭐 민생이 진보고 시민이 진보인 시대인데 왜 야당은 선거 때만 되면 지나? 왜 진보 정당은 이렇게 유약하나? 이제 그런 분노와 절망이 화살이 돼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또 우리 당의 혁신 두 당 혁신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이 양당 독점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치개혁, 제도개혁에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사회 민생을 혁신해온 그 혁신을 주도해온 게 저희 진보정당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는 정치 혁신도 우리 정의당이 강한 당이 돼야 한국 정치의 매기가 돼야 실제 야권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당부터 아주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변모해서 정말 우리 조성주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젊고 다이나믹한 정당으로 우리가 바뀐다면은 저는 우리 정의당 지지할 유권자들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제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이제 헌재 판결을 주도해서 지금 이제 지역 인구 편차 2대를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선거법 개정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청원을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거대 양당이 지금 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 조용히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되면 문재인 대표 만나 뵙고 이거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야당 공동 요구안을 만들자. 공동 안을 만들어서 좀 우리 문재인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저희와 함께 시민사회에 다 불러 모아서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에 함께 나서자. 그것이 내년 총선 또 정권교체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쪽지에서 이렇게 이제 박근혜 심상정 적은 거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에 만든 모순과 비리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뜻으로 제가 읽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없으세요? 없으면 진 교수가 멘트 한마디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덕담도 좋고. 저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야권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 근데 결국은 선거법,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지형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매개고리로서 선거법이고요. 바로 그 선거법 개정에 특히 제1야당이죠.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강한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노회찬 후보가 바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컨닝을 바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노회찬 후보님은 한쪽에 박근혜, 한쪽에 노회찬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닝한 거 아니죠? 아니요, 나는 좀 포인트가 제가 컨닝을 했는데 딱 보니까 충돌하잖아요. 박근혜 문제의 인식은 동일한데 해법이 두 분이 다르다. 그럼 노회찬 후보님이 이렇게 쓴 이유, 박근혜 노회찬을 쓴 어떻게 포인트가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참 가장 시급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당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이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박근혜보다 더 세다 이런 식의 우리 심 후보처럼의 그런 발상은 아니고 저는 박근혜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냉장해 보면 복지는 과거보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복지 재정 투자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다. 박근혜의 가장 특징은 뭐냐. 병 주고 약 주는 의사다. 병을 주면서 즉 분배 구조가 악화되도록 하는 상황. 지금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더 쉬운 해고를 조장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분배 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는데 물론 자기의 복지 공약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지만은 복지 조금 늘리는 것으로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의당이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제가 가진 안은 뭐냐. 저는 복지 경쟁. 사실은 이제까지 정치권들이 병 주고 약 주는 의사가 제일 많았던 곳이 정치권이다. 선거 때만 되면은 복지 경쟁으로 이제는 새누리당까지 나서고 조세 문제 등 해서 복지를 제대로 책임질 해법은 내놓지 않고 그리고 1차 분배 구조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유감없이 추진해 왔다는 거죠. 특히 새누리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원조다라고 자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책임있게, 복지 선도 정당으로서 책임있게 어떤 복지가 국민들이 우선순위로 요구되고 있고 무엇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때 가능한가를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GDP 중에 28%를 복지 플러스 공공부문에 쓰고 있는 나라라면 그러면 35% 사회로 갈 거냐, 38% 사회로 갈 거냐, 매년 1% 늘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짓는 게 선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사진을 내놓자라는, 복지 국가로 가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자. 두 번째는 복지만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된다. 1차 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재주로 복지로 다 메꾼단 말인가. 병 주고 약 주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줄이고 적절한 약을 주는 의사로.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복지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데서 얘기하면 우리는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진보정당이 일을 다 해왔다라고 했던 이제까지 좀 자세를 좀 성찰하고 수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복지와 관련해서 또 어떤 희한한 아이디어 하나를 이런 것도 해주겠다라는 그런 걸 선물을 자꾸 내놓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도 좀 이거는 너무 빠르다, 이건 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실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이 선택하게 만들고, 특히 1차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 문제나 이런 1차 분배 구조를, 그러니까 복지 수요를 줄이는데도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걸 저는 마스터 플랜으로 내놓겠다. 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노회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노회찬이다. 네. 노회찬이다. 네. 그거죠. 그럼 또 다른 저 후보님들이 반박 안 하시면 그냥 저도 뭐 생각이 확정합니다,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노회찬 그래요? 대신 노학래를 써도 사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 대선 경선할 때 제가 꽁 잡는 게 매다, 박근혜 잡는 게 심상정이다 그러니까 그 박사모라고 있었어요. 박사모 사이트에 무수리 주제에 공주마마한테 내든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주마마 의식이 아닌가. 무수리 시대에는 무수리 언니가 아니 근데 중심을 잘 박근혜는 다시는 선거에 안 나와요. 박근혜 선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제 난리를 피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박근혜는 그 자연인 박근혜 저 관심 없어요.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애정도 없어요? 예, 관심도 없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인이 애정도 의경제네, 관심도 없다는 의경제.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요, 저는 이 냉혈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이 없어요. 뭐 개구리라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별로 애정이 없어요. 그러나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는 좋아하죠. 최소한 보이루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렇죠. 입헌공주제. 뭐 삶에 대한 연민이 있는데. 근데 저는 자연인 박근혜를 주목하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다라는 노회찬 후보님의 이야기에는 저는 상당히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지금 얼마 남았나요? 임기가? 사실 2년 반 남았습니다. 네, 2년 반. 좀 까마득하네요. 많이 어쨌든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 박근혜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대한민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는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방 담대한 현실주의 이렇게 썼는데 제가 생각하는 추방이라는 것도 점수. 예. 저기 먼저 막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사회자를 괜찮아요. 아니 예리하시네요. 사회자를 막 무시하는 게 진보의 미덕이야. 이거 뭐? 존경하는 사회자님. 네. 예. 진행하십시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 교수가 그러면 노회찬 후보님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논평 한마디. 논평이랄 건 없고요.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복지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냥 좀 더 강하게 세게 주장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갖다 복지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35%냐, 38%냐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1%를 올릴 것이냐, 2%를 올릴 것이냐 거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가지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제1차 분배 문제, 왜냐하면 복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 묶어서 거대하게 이제 복지 마스터 플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도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 노회찬 후보의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후보가 네 분인데 대립각이 잘 안 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성주 후보는 넘어가 보죠. 아니 근데 약간은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치 지표 제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름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럴래요? 그러면 조성주 후보가 잠시 기다려 주시고 노학래 후보가 뭘 쓰셨냐 하면 꼬리를 물고 디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우리 노학래 후보는
정의를 한쪽에 쓰고 한쪽에는 노회찬을 썼어요. 예. 도대체 노회찬이 왜 나오지? 노회찬이 예. 문제라는 겁니까? 해법이라는 겁니까? 노회찬이 해법이죠. 아 그래요? 뭐 좀 말씀해 보시죠. 앞에 두 분이 다 후보님 본인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참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쓴 좀 모험답안 같이 써봤어요. 저는 사실 정의라고 할 때 이건 이제 불의 또는 차별 이런 걸 포괄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지난주에 그 신경숙 씨의 소설 이 이제 일본 소설 우국을 표절했다 이런 이용준 작가의 폭로가 있었고요. 아주 두려움, 떨림, 고뇌 이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젊은 작가의 이 용기에 마음속 깊이 이제 응원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 뒤에 신경숙 작가가 사과 비슷한 걸 했는데 이 표절 문제를 폭로한 이용준 작가에게 긍정적일까? 아마도 이 이용준 작가가 자칫하면 문학계의 비리를 폭로한 독고다이 뭐 이렇게 화인처럼 찍혀가지고 그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한편에 남습니다. 이용준 작가한테 거듭 응원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역시 구로 노동자 문학계 출신답네. 그래요? 진짜 이용준 작가한테 그래도 당신의 삶은 자랑스럽다. 정말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용기. 정말 당신이 갑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정의롭지 못한 행태가 뿌리 깊게 널려 있고요. 정말 지역, 학벌, 서열, 연고문화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에 의한 차별, 학벌에 의한 차별,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이런 것들이 곳곳에 우리 사회에 널려 있는데요. 갑질도 있고 을질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 정의당이 정말 이름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의를 세우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의당의 이름값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해법에 노회찬 후보를 적었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노회찬 후보는 국회에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폭로로 어떤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자, 도둑을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은 이런 사례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노회찬 후보는 정의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자랑이고 우리 당의 자산이죠. 저는 그래서 노회찬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노회찬 후보를 우리 당의 노회찬 위원회,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이 불의를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씩 어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원장을 맡겨드리면 우리 당의 정말 정의당 이 브랜드 가치를 정말 확고히 할 수 있는. 지금 위원장 맡겠다고 하시는데 언제 이 노학래 후보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짧게 코멘트하고 조성주 후보로 넘어갈게요. 그 옛날에 몇 년 됐죠? 왜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을 때 그게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실 저는 우리 당 이름이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견해를 좀 바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정의라는 게. 그래서 노학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사회를 갖다 좀 먹고 있는 사회적 소통의 규칙이랄까 이것을 바로잡는 것. 그러니까 이 불의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노회찬위원회를 만들고 후보를 크게 쓰겠다. 심상정 위원회도 하나 만들죠. 그래가지고 정치 개편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성수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년 리더십. 차 쓰고 포 쓰고 마 쓰고 이런 식으로 장기에 인심은 노학래 후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기파 포석하듯이 지금 포부를 밝히셨어요.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성주 후보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뭘 쓰셨나 하면 한쪽에는 추방, 다른 한쪽에는 담대한 현실주의 이렇게 쓰셨어요. 한 단어만 쓰라 했는데 오른쪽엔 두 단어 쓰셨네. 그렇네요.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 당대표 시켜도 되나? 자, 추방하고 담대한 현실주의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사실 제가 뭐 출마해변도 그렇고 좀 문어체를 너무 많이 쓴다 연설에서도 이런 지적을 사실 많이 받아요. 사실은 노학래 후보님이 구로 노동자 문학회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노학래 후보님이 예전에 이제 편집위원 하셨던 문학 잡지에 저도 이후에 기획위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잡지 기획위원을 했었어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방이라고 한 거는 아까 노회찬 후보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실의 자연인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를 보자. 저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와 싸우면서 저항의 요새에서 민주주의의 광장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광장에 노동이라는 가치를 뿌리내리고 정의라는 가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진보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만든 이 광장 밖으로 사람들이 추방되고 있다. 아주 조용한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 노동운동도 대변해주지 못하고 예를 들면 심지어 진보 정치조차도 그 사람들 아직 대변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거기서 사실은 저는 괴물 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혐오? 또는 저는 사실 어떤 언론 인터뷰 이런 말을 했는데 일베가 만들어진 데는 진보의 책임도 있는 거다. 그거는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그들의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저는 거기서 괴물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너무 좀 오지랖 넓은 진단 아니에요? 진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돼? 그 얘기하면 꼭 무슨 좌파가 무슨 예비군 훈련 통지서까지 다 돌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진보도 정치를 하는 거면 정치는 사회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면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의식을 똑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해법은 사실 담대한 현실주의다.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님 말씀하시는 오래전부터 노회찬 후보님이 사실 잘 말씀해 오셨거든요. 좀 더 현실적인 거, 좀 더 현실적인 거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 저는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가자. 용기 있는 타협,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자. 노동자가 먼저 인상하자고 주장하자. 현행 노사 반반 1.3%씩 내는데 2%까지만 인상해도 지금 평균 실업급여 103일 받더라고요. 103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정규직들이 뭐 우리 차별 해소하고 뭐 기간제 사형사유 제한하고 비정규직 없애자, 뭐 정규직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좋지만 사실 지금 당장 급한 건 비정규직이 3개월 실업급여 받고 다시 급급하게 묻지마 취업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답변 해줘야 된다. 이거 2%까지만 인상해도 170일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4%까지 가면요. 360일, 1년 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로 접근하자. 그러면 용기 있게 타협하자. 그러니까 뭐 정규직 노조들이 왜 우리가 먼저 하냐. 고용보험기금 저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쓰고 막 낭비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른 세 분 이 말씀에 대한 코멘트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고용보험에서 네, 고용보험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고용보험료를 늘려서 하여튼 청년 취업자들 네, 실업부조도 하고 실업부조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런 제안인데 사실은 고용보험에 그냥 제일 1차적으로 다뤄야 될 사각지대는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이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주지 않고 있고요. 이건 사실은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고용보험 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해고돼야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고용보험 받으려면 회사 측한테 사정을 해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거 안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을 자기 더 좋은 직장을 옮기려고 나가면서도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채 어쨌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지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건 틀림없고요. 저는 뭐 담대한 현실주의 적극 찬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더 정책적으로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심 대표님도 특별히 뭐 우리 조성주 후보가 이야기하는 고용보험.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청년 비정규직 뭐 보험료를 못 내니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그 우리 조성주 후보가 갖고 있고 그 이제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국가가 세금으로 실업수당을 주든지 아니면은 미리 대납하고 국가가 미리 대납하고 나중에 돈 벌어 갚도록 하든지 두 번째 방안으로 저랑 합의를 했습니다. 저도 두 번째 방안에 그 법안을 내겠습니다. 진 교수가 조성주 후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할 거 있으신가요? 아주 색채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추방이라고 쓰셨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까지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시야에서 그래서 놓쳐야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담대한 현실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 담대함 이게 당통이라는 사람이 연설할 때 담대함을 좀 더 담대함을 그것도 생각나고 또 현실주의란 말 속에서는 불가능을 요구하자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되자라는 오바마 책도 담대한 희망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연상되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타협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쪽 우리의 그 패러다임에서는 타협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순수성이 없는 행위다. 비겁함이며 지고 들어가는 것이며 뭐 타락이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타협이다라는 것, 사회적 합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좀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청년 세대의 시각이 그냥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소식적에도 많이 읽었는데 사울 알린스키가 쓴 그 급진자들을 위한 규칙. 그런 식으로 제목이 번역돼 나왔던데 거기 보면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타협은 보통의 승리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알린스키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치하면서 유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타협이라는 말인데 제가 보니까 그 냄새가 나더라고. 알린스키 냄새가 우리 조성주 후보 발언에 보니까 그 책을 출간한 오늘 나왔습니다. 알린스키 책. 그래요? 네. 제목이 알린스키 광고해야지.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네, 후마이타스에서 오늘 출간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한마디만 하시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독일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언제냐.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선명한 투쟁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슈레더가 그때 선거에 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거에 참패를 했는데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씩 웃어요. 그때 수상할 때인데 씩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고 진짜 씩 웃으면서 저런 거구나 정치라는 게 이걸 좀 느껴.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이제 진보 진영이 타협할 줄도 잘 몰랐지만은 타협할 힘도 적었던. 그것도 타협도 약간의 힘이라도 있어야 타협이 가능한 거고. 안 그러면 완전 굴종 항복으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힘을 좀 우리가 기르고 타협 속에서 커나가는 그런 노선이 중요하죠. 네, 결국은 이제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지자를 책임지는 것이고 또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고 다치지 않게 지겠다는 태도가 있을 때 진짜 반걸음씩 간다. 이런 어떤 결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성주 후보가 말씀하신 이제 지금 제기하신 문제 이게 매우 도전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는 이슈인데 의외로 지금 세 분 후보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반 얘기 안 하시고요. 또 청년유니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전통적인 분위기를 가진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 쪽에서도 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발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지금 노동운동 밖의 노동, 그다음에 정치 밖의 시민, 민주주의 밖의 시민들을 대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0년경부터 진보 정당 운동이 본격화된 걸로 이제 본다면 지난 시기의 진보 정당 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나 또는 전국농민회와 같은 진보적이고 강력한 대중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보 정치의 정치적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1990년대 말에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얘기는 한때 진보 정치 운동을 규정했던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제 전농과 같은 노동자 농민 대중단체의 배타적 지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진보 정당 운동을 해나가겠다 그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배타적 지지는 없다. 배타적 필요 지지, 없다. 배타적 지지는 서로에게도 좋지 않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 대중조직에게도 좋지 않고 정당에게도 좋지 않다. 근데 협의는 있다. 그러니까 독일 사민당과 독일 대개배가 배타적 지지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개배라 하면 이제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을 얘기하는 총연맹이랑 배타적 지지 관계가 아니지만 굉장히 또 긴밀한 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 지지라는 게 서로를 올가매는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러지 말고 협의 관계는 있다. 다만 지금 근데 시급한 거는 정치 입장에서 정당 입장에서 시급한 거는 사실 민주노총이 다 대변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민주노총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다. 민주노총. 자,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1세대 진보정당 운동가들께서는 이의 없으세요? 이미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미 그 배타적 지지를 복원할 수도 없어요. 복원할 수도 없고 복원하는 게 목표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은 배타적 지지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얻은 게 있죠. 그러나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그러면 노동당이 그런 이제 뭐 민주노총을 대변하기 위해서만 노력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이라거나 물적 인적 지지는 그쪽에서 받으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비정규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는 오히려 지금 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배타 지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진보정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멸해가는 이 대중조직들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자기의 어떤 자생력을 갖다가 복원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예, 심상정 후보. 네,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조성주 후보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또 이렇게 쫓기는 입장에서 지적을 좀 자제해 왔어요. 되게 견제하세요. 은근히 걱정되시나. 걱정되죠. 행복한 걱정이죠. 행복한 걱정. 근데 이제 저는 우선 이제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리더십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요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 또 형식적 민주주의 이것이 보다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병행돼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처리하게 된 것이 진보 정치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전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도 영국 노동당은 노동당이 성장해 가고 제1야당 집권당으로 들어서면서 스스로의 발전, 스스로의 어떤 성숙도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당 발전의 의제가 되고 스스로 배타적 지지를 넘어서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진보 정당이 사실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야말로 정말 시민 노동자, 개개인 노동자로 흩어져 있어서는 저는 진보 정당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확고한 노동의 지지 기반 또 깨어있는 시민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종잣돈 토대 위에 저는 다른 나라의 진보 정당도 성장하고 그래서 제1야당 집권당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진보 정치가 처음에 민주노총의 어떤 배타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진보 정치의 실패 과정에서 조직적 기반을 상실한 것이 저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학래 후보가 한 말씀 하시고 조성주 후보가 정리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배타적 지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아주 보수 냉전적인 어떤 사회 현실에서 진보 정치 세력을 정말 발사하는 추진해내는 초기 동력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가 뭐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공위성은 이미 자기 궤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바다로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뭐 이 배타적 지지 이런 것들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성주 후보가 계속 이제 노동 밖의 노동, 노동운동 밖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특정한 집단, 특정한 계층을 호명하는 것은 그 호명 밖에 있는 사람과를 구별짓습니다. 옛날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이 노동자 농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쉬운 말로 노동자 농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그건 그 노동자 농민이라는 관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운동 밖의 노동 예를 들면 뭐 청년 취업준비생
뭐 청년 실업자 여기들을 호명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쨌든 또 다른 의미에서의 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더 넓은 시민들 속에 이 당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의식의 확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정리하면 뭐 좋은 지적들 해주셨는데요. 뭐 저는 사실은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사체로 조직되지 않은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부유하는 일반 개별은 없다. 거기서 진보정당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직되어 있는 것 밖에 그 사람들을 결사해주게 했는 얼마 전에 이주노조도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청년유년도 사실은 노조 설립 신고를 저희가 5번을 내가지고 싸우면서 해내서 조직이 가는 거니까. 5년 만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 결사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노학래 후보님이랑 조금 다니. 구체적으로 오히려 호명해주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조직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시민 작가님에게 시민이란 말은 때로 폭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시민이라는 내가 폭력적. 맞아, 나 폭력적 말도 있고 그래. 폭력적인 이름을 달고. 네, 시민이란 말이 때로 사실은 그거를 아니요.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는 다를 수 있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미난 차이들인데 그거를 통합시켜낸다는 건 때로 폭력으로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구체적 호명이 낫지 않냐. 예. 그러니까 시민 자체가 역동적인 개념이죠. 철학 논쟁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철학 논쟁까지 들어가면 곤란하고요. 예. 여하튼 지금 우리가 조금 가벼운 어조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그 노동운동 밖의 노동, 또 민주주의 밖의 시민 또는 이제 전통적인 노동자 농민 대중단체의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그것의 이제 문제점 또는 장점 등등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지금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느껴서 예, 그게 우리의 진보 정치의 현실 또는 진보적 대중단체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씁쓸함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고요. 한마디 조금 제가 덧붙이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저는 이제 아까 그 일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가볍게 취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배가 사실은 우리가 포괄해야 할 그 세력인데 포괄이 안 되니까 그 증오를 퍼붓는데 증오를 먼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더 강하게 퍼붓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체적이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노동자, 농민, 혁명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딱 보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혁명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고 또 기성세대가 자체가 우리 때는 386, 486이 무슨 굉장히 진보적인 세력이었지만 사실 기성세대화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포괄이 안 돼서 자꾸 바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동운동 바깥의 어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래의 프로레타리아트라고 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지금 짚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까지 하고요. 좀 다분히 철학적인 논쟁으로 좀 갔는데 이제 좀 현실로 또 돌아와 가지고요. 좀 재치 문답 내지 이 재치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네 분이 지금 정의당 당대표로 후보로 나오셨는데 당대표 됐다고 가정하죠, 각자. 물론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당대표가 되신 다음 날 대통령 면담이 잡혔어. 그럴 리가 없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의당 대표 새로 뽑혔다고 초대해서 뭐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이런 거 없겠지만 그래도 가상적으로 당대표가 되셨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 면담이 잡혔어. 청와대에 갔어요. 대통령 만났어요. 하고 싶은 말 많죠. 예, 이제 제가 딱 이거 하나는 내가 꼭 말하겠다. 네. 이거 이제 저는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고 토론할게요. 저는 노학래 후보부터. 저는 이 나훈아 가수가 부른 사랑은 무죄 이런 노랫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예. 근데 이 음치예요? 예. 그럼 가사 노래방 가서 배워가지고 다음에 대표 된 다음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목처럼 진짜 두려움 없이 사랑하시라. 이런 말도 해드리고 싶고요. 작년 이 세월호 참사 때 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이런 행정 문제가 막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인일지라도 그 사적인 영역은 보호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7시간 그 공무 수행할 시간에 무슨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청와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걸 두고 이제 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가십성 스캔들로 몰아간 거. 그 얘기를 하신다고 가서 옳지 않다. 그거 옳지 않다는 그 거죠. 얘기를 하시겠다고? 예. 밥도 못 먹고 쫓겨날 것 같은데. 진짜 두려움 없이 사랑하시라. 이성에 대한 사랑도 당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진짜 국민도 사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조성주 후보. 예. 거의 죽음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대표가 돼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면 저는 약간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전체 사회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놔두시라. 내치지 마시라. 오히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충심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가 충성을 바치는 거 아니니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나라가 돌아간다. 어차피 행정부는 입법부와 협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사실 지금 입법부에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이나 행정부 다 해도 누가 있냐. 유시민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밖에 없지 않냐. 이 사람이 있어야 당신의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어야 아마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만약에 그분 계시면 야권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언일 수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예. 있는 게 낫다. 그래야 돌아간다 국정이.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같으면 당대표 돼도 절대 그 조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역시 나는 당파적인가 봐. 신세대하고는 달라. 난 죽었다 깨도 도움될 얘기는 안 해줘. 시민은 폭력적이라 그랬잖아. 그 승민은 폭력적이지 않은데. 그 심상정 후보님. 예. 그 면담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보청기하고 번역기를 좀 준비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좀 보청기 좀 끼시고 저는 좀 번역기 좀 들고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될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이 제일 염려하시는 게 경제 살리기예요. 그리고 좀 최고 세계적인 어깨를 겨누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예요? 요즘에 노벨 평화상. 오바마, 메르켈, 심지어는 아베까지 가장 지금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텐텐을 해서 딱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메르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7,000원? 그런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일 지금 외신에 어느 지역 경제가 살고, 또 GDP가 얼마 올라가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영업자 생각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 양반이 보청기를 빼버릴 것 같아. 근데 제가 17대 국회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미 FTA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대1 토론을 한 40분 동안 허락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히 파격이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광선이 너무 세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째려보잖아요. 네, 주로 이제 수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40분 동안 1대1 토론을 허용한 건 정말 대단한 파격이었습니다. 멋진 분이죠. 그때 제가 토론하면서 나오면서 느꼈어요. 아,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자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득표 전략을 구상. 아니 실제 제 경험이에요. 진짜 서열 의식이 없는 분이죠. 제 경험인데 그때 당시 이제 사실 야당 의원들을 초청을 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서 야당 의원이라고는 저만 유일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대접을 받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면해서 같이 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혼자 갔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도 다 같이 갔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따로 한미 FTA 특위위원으로서 제가 갔는데 한나라당에서 안 해가지고. 예, 저도 뭐 이렇게 저 당을 생각해서 거칠게 말씀하고 했지만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나라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자. 한나라당은 한미 FTA 찬양당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올 필요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 의원이 오셨으면 된 거야. 한미 FTA 문제는.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집안에 있던 그 책들을 갖다 지금 제가 학교 연구실에 옮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카드가 한 장 나와요. 딱 보니까 청와대에서 보낸 거야.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왜 파병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막 뭐 유시민 씨도 공격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신나게 공격했잖아. 아마 그게인 것 같은데. 욕을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선물도 안 왔어. 명절 선물도 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동 그게 뇌물이야. 좀 살살 해달라고. 안동 소주하고 그 멸치를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카드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구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고. 자 이제 노회찬 후보님이 이제 당 대표 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났어요. 예, 뭐 저기 가벼운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좀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 최근의 사태를 보더라도 뭐 배반의 정치, 배신의 정치, 뭐 자기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질타를 격려해서 했는데 솔직히 이 배신의 정치의 원조, 자기 정치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이거든.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은 막 그 세종시 그 수정안 같은 거 막 그 각을 세워서 반대하고 마치 야당처럼 해서 커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옛날 자기 모습이거든. 그렇지.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그런 심오한 얘기를 해도 될까?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하시라. 최근에 분명히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요새 보면은 밤에 그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듀서라는 요새 드라마가 있었어요. 프로듀서 못 보셨죠? 진보 정치 하시느라고.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진보 정치 안 하시나 봐. 그 프로듀서라는 그 아주 재미난 그 이제 방송국을 다루는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이유가 이제 신디라는 역으로 나오는데 그 소속사의 대표가 변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의 화신처럼 나오거든. 오만과 독선의 화신. 근데 생긴 것도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나중에 이제 막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그 가수들 희생시키는 그런 어떤 음모까지 꾸미다가 다 들통이 나 버려서 개가천선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 누가 보더라도 그 변 대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그 드라마를 좀 보시라. 그 변 대표 그 드라마 아마 봤을 것 같으니까 변 대표의 전철을 밟지 마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변 대표의 전철을 밟지 마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 잘 보세요? 예. 절친이신가 봐. 박근혜 대통령.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많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에 하루에 1시간도 안 있는다면 나머지 시간을 관저에서 뭘 할까. 이제 여기서 이제 민중적 상상력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거기 등장하는 드라마의 목록들도 나오고요. 뭐 여기서 우리가 뭐 근거이 씨 얘기할 수 없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가장 자주 만나는 여성 3인방 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뭐 그냥 가벼운 재치 토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까지 토크 3였고요. 이제 토크 4로 넘어가가지고 다음 주제는 뭐냐면은 총선이 다가왔어요. 한 10개월 남았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또 있죠. 그러니까 총선 대선인데 당장 코앞에 다가온 건 총선입니다.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4%에서 5% 정도 오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죠? 우리는 좀 배가 고파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2자리 이상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뭔지 종이에다가요. 각자. 또 써야 됩니까? 한 단어씩만 써주십시오. 한 단어씩.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5%도 선거를 하게 되면 한 10% 나오지 않나요? 이제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평당원들이 휩쓸리면 곤란하지. 아니 이제까지 좀 그래왔잖아. 이제 적어도 10%를 얻으려면 우리 이 정의당의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소에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모르는 사람을 하나씩 잡아야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아마 그 진보 정당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게 14%까지 받았던가 그렇죠 아마? 2004년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13.4% 13.4% 네. 받았죠. 네. 뭐 이건 277만 명. 이걸 좀 가볍게 좀 넘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뭘까 궁금합니다. 각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누구부터 발표하실까요? 어느 분부터? 아까 1번 안 한 사람이 누구죠? 1번 아직 안 해본 사람. 나도 한 번 하고 두 분 중에 저도 했어요. 그래요? 하세요 우리는. 제가 축제라고 썼습니다. 네? 축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를 냉소하고 멀리합니다. 보수 정치는 부패했고 진보 정치는 너무 비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전국을 돌면서 정치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생각이고요. 우리 당은 지금 두 분 사회자 있듯이 아주 이렇게 많은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카페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있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캠핑카를 준비해서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 노유진 정치 카페도 같이 돌고요. 그래서 나한테 한 무슨 지역에 일을 가지고 있는가? 뭐 진짜 우리 진중권 선생의 뭐 미학 강자, 유시민의 글쓰기 강자, 천호선의 말하기 강자, 우리 노회찬의 뭐 삼시세끼, 클라스 심상정의 댄스. 당대표라면 절대 안 되죠. 이래가지고 진짜 이 그런 축제장을 열고 우리 정치 카페는 반대해야 될 것 같아 공식적으로. 노학래 후보 대표 당사를 반대한다 이렇게. 놀고 마시고 춤추고 저는 댄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놀고 마시고 춤추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우리 당을 친숙하게 여기고 우리 당에 정말 입당 러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이런 이제 축제를 이 전국을 돌면서 여는 당 이런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 곁에 다가가는 정의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예. 독일말로 파스콤사 오픈스주.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아니 암담해지는데 미래가 막. 이 카페 지금 애청자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애청자들이 야 2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우리 정치 카페는 공부가 되는 팟캐스트를 지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제가 되는 팟캐스트로 이게 바뀌어야 되면 이 컨셉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축제 안에 공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당대표가 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저 할까요? 예. 조성주 후보. 예. 머니볼? 머니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영화.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브래드 영화예요? 피트가 그 주연했던 야구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뭐 야구 영화 중에 그 영화. 빅볼, 스몰볼 이런 게 이제 머니볼이라고. 머니볼은 뭐예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오클랜드라는 도시를 이제 연고로 하고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작은 그 메이저리그 구단이 있었어요. 이제 부자 구단이 있고 우리 이제 소수 정당처럼 작은 구단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승 한 번 안 했나? 올 시리즈? 우승 못했어요. 예, 저도 얼마 전은 모르겠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뉴욕 양키스 같은 부자 구단은 한 3분의 1밖에 재정이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수 약한 팀인데 이제 여기에 38살의 빌리빈이라는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던 그 단장을 딱 데려와서 이 단장이 완전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팀을 완전히 리빌딩하는.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팀을 완전히 리빌딩하는 이 시스템은 이 사람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물간 노장 선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선수를 다시 데려와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쓰고 포수를 보던 친구를 예를 들면 일루수로 기용을 해서 훨씬 더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팀 내에 리빌딩을 통해서 새로운 잠재력을 끌어내는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을 끌어내서 완전 강한 팀을 만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이 팀이 뉴욕 양키스를 뛰어넘는 최다승의 신기록을 세우는 이런 팀으로 강팀으로 변모했거든요. 저는 우리의 총선 전략이라는 것은 팀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정당을 단순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재조직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의당만 재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정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빌리빈이 38살에 했습니다. 제가 38살입니다. 그래서 팀을 재조직화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조성주 씨를 갖다 우리 노유진 시키고 우리가 출마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잠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어떤 잠재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치 카페 영입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근데 당대표가 되면 영입 못해. 그렇죠. 저는 뭐 대표가 돼서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 노회찬. 또 노회찬입니다. 나르시스. 이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저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 당 지지율 있죠. 사실은 어떻게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또 올라가길 바라고.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은 당 지지율 올리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은 이제까지는 왜 안 올랐을까?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당주율 2배로 올린다고 저는 약속을 했는데 총선까지 8개월 남았는데 8개월 사이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솔직히 대표만 바뀌지 나머지 사람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또 새로운 정책이 또 몇 달 만에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비슷한 정책, 비슷한 사람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많이 바꿀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혼자서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지휘자가 달라지면 음악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지휘자에 따라서 전체 음악이 해석이 달라지고 맛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요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하는 것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짧은 기간에 이 총선을 앞두고서 정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재배치를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음식을 맛있게 내놓는 그런 일들에 주력을 하고 싶다.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지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 정말 지지율 안 올라가면요. 저는 강화문 앞에서 1인 시위할 겁니다. 대국민 투쟁. 왜 안 올려줍니까? 말린다. 그리고 정말 이런 정당이고 이런 정책이 있는데 왜 이거 안 합니까? 그래서 계속 안 올려주면 지금부터 옷 하나씩 벗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옷 하나씩 벗는 거야, 진짜. 당대표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리얼미터나 이런 데다가 매주 체크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다 벗을 겁니다. 안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국민 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그래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이게 합당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청년 알바들 이 돈 받고 먹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합당합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정의당 정도 되는 정당이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30% 50%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두 자리의 숫자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정치 혁신도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10,000원은 돼야지 5,000원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분명히 직접 하소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옷 하나씩 벗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벗으세요. 한 가지씩 계속 벗어가지고 그렇게라도 절박하게 우리 지지율 왜 올려주고 정의당 지지율 올려주면 국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걸 갖다가 저는 막 몸으로 지지율을 획득하겠다. 그래서 제가 노회찬을 썼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 당대표 할 때 그거 하시지 왜 후보로 나오셔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때 공동대표였습니다. 둘이 하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남녀 혼수 금지야. 아니 그때는 남자들끼리만 했어요. 그렇구나. 일기 정의당 대표를 우리 노회찬 조주로 두 분이 하시죠. 한 번은 야구 감독이 되겠다고 하시고 한 번은 지휘자가 되겠다고 하시고 말이죠. 뭐가 되시렵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Yes, we can. Yes, we can.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 그다음에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당내.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돼야 유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정의당의 조건으로는 아마 우주의 기운을 불러와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낮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지 강도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좀 정의당이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거긴 생각도 좋고 좋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열정적인 당원들도 있는데 뭔가 좀 다부지게 응집력을 좀 가지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주의 기운을 불러오려면 팀 스피릿을 바꿔야 됩니다. 영혼을. 우주의 기운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다 땡겨 써버려가지고 남은 게 있을래나? 그 양반이 땡겨 쓴 거는 저기 재벌 곡간을 좀 땡겨 쓰신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몇몇 우리 스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 당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총화하는
그런 좀 단단하고 야물딱지고 그리고 매력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첫째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선거하면서 당원들 쭉 만나 보니까 또 일부 당원들은 이 당이 내 당 같지 않은 겁니다. 특히 우리 노학래 후보님 뭐 열변을 많이 토하시는데 이제 참여계 당원들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에서 만나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이 내 당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혁신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 그건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뭐 공식적인 어떤 의결기구를 다 거쳤다고 해서 그게 견고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들이 억압되지 않고 표출되고 이게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식 절차에 부의될 때 그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야 승복도 되고 그러니까 좀 뭐 강한 그런 그 힘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수기 민주주의를 당내에 좀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까 우리 노 대표님 뭐 이렇게 대표만 맡기고 다 그대로 갈 거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능력과 헌신에 따라서 우리 지금 조직과 운영 그 조직과 인적 조직적 그 운영을 저는 조직 운영을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당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기적으로 지금 저 당 대표가 되면 몇 분야를 먼저 시작을 해서 섀도우 캐비넷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강한 당, 작지만 매력적인 당 이렇게 만들면 저는 유보됐던 뭐 노동자 시민, 또 무슨 또 진보 시민 이런 분들의 표가 다시 결집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뭐 저는 두 자릿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학래 후보는 이제 축제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성수 후보는 리빌딩, 쉽게 말하면 당의 당원들의 잠재력들을 끌어내서 재구축함으로써 당의 그 면모를 쇄신하겠다고 하셨고, 노회찬 후보께서는 지휘자가 바뀌면 연주가 달라지듯이 훌륭한 지휘자가 되겠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뭐랄까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낸다면 이렇게 입을 벌으면 살아나잖아요. 우주의 길을 살아서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네 분 모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어땠는지 그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아까 둘이서 그 타임라인 하다가 요거 마무리 짓고 요거 하고 할래요? 네. 마무리 짓고 하시죠.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직 오늘 뭐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직 다 못한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 얘기 중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디스할 게 남아 있거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재밌었는데 듣는 분들이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을 겁니다. 예. 전 이번 정의당 대표 선거는 이 운동권 진보에서 시민의 진보로 이 거듭나는 진화의 문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야 하고요. 혁신은 바꾸는 겁니다.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영국의 노동당이 노동조합 쫓아다니다가 시민들의 친구 토니 블레어를 새 리더로 세우고 혁신해서 18년 야당 생활을 끝내고 수권했던 것처럼 우리 진보의 대표 얼굴을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시민이 진보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시민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고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 시민의 친구 정의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협한 당파성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정의당을 이루고 싶고요. 제 손을 우리 당원들께서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노학래 후보였습니다. 예. 노학래 후보였습니다. 운동권 정당과 시민 정당으로.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마무리 발언, 유세 때 마무리 발언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렇죠. 느낌인가요? 예. 사실은 편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하십시오. 편한 얘기. 사실 저는 지금 선거운동이 한 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직 선거에. 근데 저는 나머지 세 분 후보님에 대한 존경 같은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유세 들으면서 정말 철학을 하는 정치인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고요. 심상정 후보님, 노학래 후보님은
제가 뭐 평소에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개인적으로도 사실 더 좋아할 만한 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애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귀세요. 네, 그러니까 더 좋아할 수 없으니까 심상정 후보님은 제가 사실 좀 센 언니를 좋아하거든요. 센 언니한테 좀 휘둘리는 걸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약간 제가 약간 그런.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워낙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하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오늘도 사실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사실 애청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에 진짜 좋은 분들이 계시는 거다. 이 선배 저는 뭐 1세대 진보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좋은 후보님들이 계시고 정말 당선거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그럴까요? 예. 저는 야심불휘성이라고 한자 말입니다만은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실 야심 먹자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야심불휘성인데 사실 그 말은 중국집 이름 같고 그 말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별이 언제 제일 빛나느냐? 어두울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되는데 사실 이 말에서 주인공은 별이 아니에요. 별이 빛난다는 얘기는 밤이 깊다는 말도 되지만 또 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달빛이 없으니까 별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별빛이 빛날 정도면은 매우 어둡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별이 빛나 보일 정도로 매우 어두울 때 그리고 그래서 이때는 걷기가 힘들어요. 이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별빛만 있기 때문에 별빛은 길을 비춰주지 못해요. 방향만 가리킬 뿐이에요. 그래서 별만 있고 방향만 있고 발 앞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 내디딜 때마다 겁이 나는 그 상황에서 손을 잡은 사람들. 이렇게 어두울 때는 같이 손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낮은 정의당의 지지율을 갖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어두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또 이분들이 좀 더 가면 갈수록 희망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함께 가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 야심불휘성 아주 시적인 나무의 발언이었습니다. 손을 놓을 사람이 있는가요? 이게 마지막 발언이어야 되는데 시모닝을 꼭 마지막 말을 자기가 하려고 이거보다 좀 더 감동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기 판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판세가 어리무중이래는데. 당에서도 오자마자 제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저 네 분의 후보가 다 훌륭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제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이심전심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하면서 노심초사하지 말라고 노심을 찍지 말라는 얘기가 노심초사야. 농담으로 저기 그 충남 그 통화를 하다가 충남의 한 당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방금 아내하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임신 확정을 받고 너무 기분 상태인데 우리 또 심 후보님 전화를 받아서 겹경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 전화기를 통해서 쭉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재설계할 때가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계기가 부모 되는 때거든요. 저는 이제 애를 낳아봤으니까 애를 낳아보면 아이가 진짜 소우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이렇게 타고 들어올 때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대감을 갖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Yes, we can.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무한도전에 보면 김영철 씨가 요즘에 저 응원가 불러주는 거 있어요. 아세요 혹시? 모르는데 좀. 힘을 내요 슈퍼파워. 정의당도 슈퍼파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힘이 아니라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힘을 내요 슈퍼파워.
같이 하세요. 정의당도 슈퍼파워. 절대 못해. 제가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정치인들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삼선 만들어드린다고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저도 삼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짬뽕도 삼선 짬뽕만 먹어요. 짜장면도 삼선 짜장만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보면 국회에서 보면 초선들도 심지어 삼선 짬뽕을 바로 먹는 거예요. 일단 재선이 되고 나서 삼선 짜장, 삼선 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재선들이 삼선 짬뽕 먹는다고 같이 먹는 거야.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런 서열 문화를 깨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짧지만은 뭐 후보들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을 굳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기 좀 아쉬워요. 네, 보내드리기 전에 돗자리 타임. 네,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뭐 이런 당의 발전 계획 세우고 뭐 집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렇지. 그 정치 상황에 대한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 특히 당대표는 예측을 잘해야 돼요. 어느 정도. 돗자리를. 시국 상황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를 내다보고 당을 거기 준비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돗자리 타임을 좀 가져보기로 했어요. 물론 어느 후보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었는지는 지금 공개 안 해요. 네.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만 손만 드는. 네, 이제 몇 대 몇인가만 알려드리고 제가 판단해서 어디까지 알릴지는 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지나놓고 보니 어느 분이 예지력이 좀 있었더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후보님들 오시기 전에 박근혜의 난에 대해서 이 난이 왜 일어났고 지금까지 뭔 일이 벌어졌냐, 의미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냐, 그걸 좀 짚어봤어요. 그 들어보셨나요, 밖에서? 조금 뒤에 조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자, 이제는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대중적 의문이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질문 1.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있다에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 없다네. 그러네요. 예, 나는 있다로 봤는데. 그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든 안 하든 간에 20대 공천에 국회의원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새누리당의 공천을 유승민이 받는다. 네 분 다. 예, 뭐 담아가셨나? 네 분 다 공천은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정치인 유승민은 20대에 사선 의원이 된다, 못 된다. 된다에 손 들어보세요. 네 분 다. 네 분 다 된다. 예. 예. 사상통일이 확실하게 됐네. 그러니까. 예. 저하고는 많이 엇갈리는데 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리라고 보고요. 총선 공천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총선 공천을 받든 못 받든 국회의원은 될 거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될 거다. 네, 무소속으로 해도. 여하튼 되긴 될 거예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 될 거다.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어 지금.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에요. 이제 그 다음은 김무성 의원에 관한 거예요. 김무성 대표. 지금 김무성 대표의 태도가 유승민을 순망치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키겠다는 데에서 살짝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리가 녹음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1시 반이 못 됐는데 3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새누리당이 한다 그래요. 거기서 만약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게 되면 김무성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비박 당 지도부인 김무성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자, 유지될 것이다의 거수. 이것도 통일이네. 통일이네.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그러면 서청원, 이인재, 김태호, 김을동, 지명직 최고위원, 이정현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최소한 3명 이상이 사퇴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네.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네, 김무성 조선일보,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중요한데 김무성 대표 말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김무성이 결국 타협할 거다. 청와대하고. 그래서 유승민은 유지가 어려울 거다. 원내대표직을. 그래서 결국은 비박계가 친박이 최고위원직을 사퇴 안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3시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정 안 할 거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예, 거기서 아마 사퇴를 하는 식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겁니까, 그럼? 네, 뭐 그렇죠. 조금 우여곡절은 있을 수 지금 있겠어요. 뭐 사실은 그 유승민 그 원내대표한테 가해지는 그 제시되는 길은 두 개예요. 공고사직 당할래, 아니면은 명퇴할래, 예, 명퇴할래, 예, 그냥 파면 당할래. 예, 그거였고 아마 공고사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 현행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헌 당규에 비춰볼 때 원내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요. 네. 의총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만약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것이라는 쪽에 네 분 다 거셨는데 그러면 자진 사퇴하든가 네. 아니면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해서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자가 될 거예요. 자진 사퇴겠죠.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진 사퇴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죠. 뭐 의미야. 어떤 물론 뭐 이미 다 도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하고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사에 따라서는 그 공고 사직식으로 해가지고 실업수당 주는 데도 있어요. 네, 자진 사퇴.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물러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일장에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약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정리한다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김무성 대표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약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 탈당할 수도 있고요. 하죠. 예, 탈당할. 그러니까 대통령과 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번 유승민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다수 의원들에 의해서도 대통령과 싸우는 부담감은 크거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음공주 뭐 그래 한번 받아주지. 저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은 무서워서 사퇴하는 걸까? 저는 훨씬 그 내부에 칼을 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그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공감한다. 유승민 대표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58%씩 나와요. 또 이제 유지해야 된다 원내대표직을 그걸 53 사퇴해야 된다가 38로 나오는데 그 당내 역학관계 청와대 등과 포함한 역학관계상 물러나더라도 유승민은 이번에 이긴 거다. 정치적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오히려 달라질 수 있다. 이러고 저는 90도 인사가 거의 그걸 기다릴 너무 거고. 인상적이던데. TK 보여주는 상징. TK 여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한 거 가지고 그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풀이 눕는다. 바람에 풀이 그렇죠. 눕는다. 맞습니다. 풀이 누우면서 뿌리가 안 뽑혔다. 김수영의 시처럼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TK 여론조사도 꽤 괜찮게 나와요. 예. 자, 근데 그러면 유승민이 뭐 그 쉽게 그 사퇴를 하지는 않을 테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빨리 뭐 물러나고 싶어 사퇴하는 건 아닐 테고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죠. 좀 그렇게 보고. 근데 그러면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그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그 초선 의원들 그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은 내년 총선 치르려면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무슨 말하자면 완전히 내쫓기시지 해고되듯이 이런 모양새는 안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추정을 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유승민 사퇴를 결의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럼 유승민이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되는데 지금 메신저는 김무성 대표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직접 접촉이 없고 김무성 대표한테 청와대하고 접촉이 있고 김무성 대표가 다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만약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울 수는 없다.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 어디까지 의사표시가 왔느냐 추측해 보면 일단 유승민 체제가 계속 가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는 나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승민을 계속 당신이 지키면 이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당신 당대표도 끝이다. 여기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굴복해서 그냥 유승민이 져준다. 내가 뭐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져준다. 이렇게 하고 자기 정치적 명분을 가져가면서 물러나는 거 이것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더 험악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좀 쪽으로 좀 보고요.
누가 그러니까 김무성 대 청와대가? 아니요. 유승민 대 청와대가. 김무성 씨는 요번에 그 사실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 유승민이 됐지.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완전히 루저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유승민 당신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이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상처가 별로 안 남아요. 제일 데미지를 입힌 거는 김무성 대표고요. 지금 여권의 압도적인 차기 주자 1등인 사람을 박근혜의 난으로 지금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질문은 당 지도부까지 만약 붕괴하는 사태가 오면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고요. 당 대표까지 다 김무성 체제까지 붕괴하게 되면 이제 비대위를 하고 나서 당 대표 선거를 새로 해야 돼요. 총선을 앞두고 이 경우에 친박이 당을 탈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친박 세력이 새누리당을 당의 당권 원내외를 막론해서 당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저는 안 가능하다고 보는 분 계세요? 예, 노 대표님이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뭐 친박 수는 지금 당내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의원들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일부 그 MB 계열이나 일부 의원들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선거를 갖다가 분리되지 않은 당, 쪼가리 나지 않는 당에서 쉽게 치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그렇죠. 농후하기 때문에 그 이 친박 지도부 사실은 지난 작년에 친박 지도부 세우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박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이 비박 지도부의 이 잠정적 기간이 끝나고 뭐 친박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에 친박의 힘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이 지휘권을 친박이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지금 저는 그 우선 뭐 그 지금 이제 최악의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유승민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원내대표는 친박으로 해라. 라고 요구를 하겠죠. 예,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이제 해법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걸 이제 뭐 제가 김무성이라면 뭐 이번에 전면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본 김무성 대표를 보면 아마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진짜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으면 지금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면 좋겠죠. 이게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녹음 끝나고 나면 좀 지나면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릴 거고 새누리당. 그다음에 이게 업로드가 될 때가 되면 저녁 시간이라서 뭔 상황이 더 벌어져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한테 이렇게 가겠죠. 일단 야 그러면 유승민 천해. 그리고 원내대표는 친박으로 세워야 돼. 누구를 세워라고 딱 할 거예요. 최경환이 세워 이렇게 하겠죠. 네, 누구를 세워라고 딱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진짜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해서 추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마지 못했으라도 단독 후보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친박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유승민 사퇴 이후의 상황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내대표를 그렇게 세우는 걸로 끝날 거냐? 할 때 추가적인 요구가 또 있으리라고 봐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김무성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에 공천을 다 내주게 되면 자기가 뭐 킹메이커든 대선 후보로서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할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그런 원내대표를 세우는 데까지 양보할 수 있으면 유승민 사퇴하고 김무성 받아들이고 김무성은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습이 될 걸로 봐요. 그러나 실제 내용이 누구를 차기 원내대표로 세우기를 청와대에서 요구하는지까지를 들여다봐야지만 이 타협이 성립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비박이나 중도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당 인사나 이런 데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인사에 개입을 해서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권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 인식은 상당히 예리한 공감이 되고 저는 이제 공천 문제까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이 뭐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재의 친박 그 보존 그런 수준에서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떤 수준이냐의 문제지. 근데 오히려 이제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네, 저는 원내대표 지금 이 과정이 그 이제 의원들 다수가 유승민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사퇴하는 걸 갖다가 감수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라면은 또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굳이 친박을 이렇게 원내대표를 앉힐 이유가 나는 적다고 봐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난하게, 그리고 사람도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정영화 같은 사람들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저 지금 부총리에서 금방 얘기 원내대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거고 워낙 사람이 자기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중도적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해도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네, 저는 청와대가 그 정도까지 이성을 잃었다고는 그러면은 너무 심하게 이성을 잃은 거라고. 현재 이 상황은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라고 보세요? 이성을 좀 상실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친박은 안 친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자, 물론 답을 낼 수는 없고요. 노왕래 후보가 한 말씀. 지금 상황이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읽을 만큼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유승민 의원이 기존의 새누리당이 해왔던 이런 이 정책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졌던 것인데 이 지금 상황은 이 친박과 비박의 어쨌든 노선 경쟁이라든가 세력 경쟁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작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상황은 수습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하는 쪽으로. 예, 원하는 쪽으로. 박근혜 대표의 캐릭터상 이 문제를 정치력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이미 판단이 다 섰고요. 보관이 다 있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데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내 후보들 이제 돗자리 까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의 모두가 비슷해. 당의 미래가 걱정돼. 다양성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는 형국이야 지금.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의견이 좀 불일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유시민 그리고 저 진중관이 진행한 100분 토크 여기까지고요. 오늘 청취자님 중에서 오늘 우리 후보님들 그 대화 들어보셨는데요. 나도 정의당에 가입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멋진 정당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마 오늘 출연하신 네 분 당대표 후보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강요된 대답. 네. 영혼 없는 대답이야. 예, 영혼 없는 대답. 예, 그리고 우리 방송 애청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조금 큽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기억나세요? 우리 영어 참고서에 나왔어요. 예, 영어상. 항상 좋은 문장들은 다 성문 종합 영어예요. 그렇지. 그렇죠? 성문 종합. 나는 우리 때는 정통 종합 영어예요.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진리들을 성문 종합 영어에서 배웠어요. 어쨌든 그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그분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셀마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벌써 봤대요. 근데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하네요. 좋아요. 정치 카페가 영화사 찬란과 함께 우리 노유진 청취자 100분을 모시고 무려 100분. 규모가 큽니다. 정치 카페 특별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영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방송이 나간 후에 정치 카페 SNS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작진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들 저희와 함께 달리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 일주일 남았죠.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울산 내려가셔야 돼요. 같이. 예, 힘드신데 모두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당선되시기 정치적인 덕담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다들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당첨.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